아침엔 사연. 안녕하세요. 사연이 기가 막힌 아침 사연입니다. 오늘 사연은 재혼한 아내로부터 본인과 아이들의 목숨을 위협받아 이민까지 고려 중인 40대 가장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가장입니다. 혹시 팔자라던가 운명이라는 거 믿으세요? 홀어머니 밑에서 아등바등 살아온 전 솔직히 믿으라고 해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왠지 그런 걸 믿어버리는 순간 고달팠던 저와 제 어머니의 삶이 통째로 부정당할까봐 겁이 났던 거죠. 아버지와 일찍 사별한 제 어머니는 식당 허드렛 일부터 건물 청소에 가사 도우미까지 생계를 위해선 닥치는 대로 몸이 부서져라 일을 했습니다. 저도 그런 어머니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중학교 때부터 전단지 돌리기나 주유소, 패스트푸드점 알바 등을 하며 도왔고요. 하지만 그렇게 기를 쓰고 살아도 현실은 그야말로 시궁창이더라고요. 아, 진짜 별 거지 같은 게. 야, 내가 싫다고 손드는 거 못 봤어? 받기 싫다고 그딴 거. 손에 뭐 들고 다니는 거 딱 질색이구만. 이게 어디서 2번씩이나 전단지를 뒤밀어. 어머 얘, 너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어른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지. 어디 어른 말씀하시는데. 아휴, 하긴 이제 중학생밖에 안 돼 보이는 게 이 짓거리면 니네 부모들도 뻔하다. 버르장머리 가르칠 주제도 안 되겠지. 아우, 휘발유 냄새. 얘, 비켜. 저는 수시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했고요. 아우, 정말 내가 미쳐. 아니 아줌마, 그걸 왜 깨빡쳐요, 왜? 아우, 진짜 그깟 접시 몇 개나 된다고 고작 20-30개를. 대체 뭐 제대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일을 못하면 눈치라도 있던가. 엄마가 일하는 곳을 찾아갔다가 언뜻 훔쳐들은 얘기입니다. 재영아, 엄마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네 아빠랑 그냥 좋아서 같이 살기 시작했던 게 이렇게 너를 힘들게 할 줄은 몰랐네. 그래도 네 아빠 살아있을 땐 단칸방이라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 행복하긴 했는데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엄마가 뭐라도 좀 배워둘 걸. 가끔씩 어머니는 이런 한탄을 했었죠. 외가 어른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구하나 다름없던 아버지와 동거를 시작했던 어머니의 결혼이 남긴 결과였습니다. 없는 거나 다름없는, 아니 차라리 없는 게 더 나은 외가 어른들의 외면 속에서 아버지마저 돌아가시자 찾아온 생활고, 살림살이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고 고된 노동으로 인해 어머니의 건강은 조금씩 나빠져 갔습니다. 그저 남들처럼 평범하고 화목하게 사는 게 꿈이었던 우리 모자에겐 생존 자체가 버거운 게 현실이었던 거죠. 근데 그걸 팔자나 운명이라고 하면 너무 가혹하잖아요. 우리 모자가 전생에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토록 고달픈 삶을 살아야 하나 원망밖에 남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쩌면 저는 그런 삶이 앞으로도 전혀 좋아질 것 같지가 않다는 게 더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것이 팔자고 운명이라면 말입니다. 다행히 저에게도 그런 삶은 운명이 아닌 것 같은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힘들게 일하고 아끼고 아껴 살아온 어머니의 삶이, 또 알바를 하면서도 나름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았던 저의 삶이 차곡차곡 쌓여 제법 남들 비슷하게 살 수 있게 됐거든요. 물론 제일 큰 터닝 포인트는 월세에서 전세로 가고 마침 당첨된 청약으로 서울 가까운 경기도의 작은 아파트라도 샀던 것이겠지만요.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다른 건 몰라도 일해서 버는 돈만으로는 절대 살림살이 안 나아지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재테크에 투자하는 건 기본이고, 그렇다면 우리 같은 서민들이야 그게 곧 아파트고 부동산 아니겠어요? 예, 그런 것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것 또한 팔자고 운이라고 말한다면 딱히 반박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분명한 건 그때 저희 모자가 그 아파트를 감당할 적금과 생활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그 시궁창 같은 세월을 버티며 쌓아온 우리의 눈물이고 자존심조차 버려가며 모아온 우리의 피땀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거죠. 어쨌든 그때부터 저희 집 상황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찌감치 관련 전문대를 나와서 직장 생활을 시작한 저는 비록 4년제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니는 또래 직장인들보다 연봉은 조금 적었지만 훨씬 빠르게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었거든요. 남들보다 2년 이상 앞서 자리를 잡은 것도 그렇고 초지일관 합리적으로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 달려온 제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 군대, 취업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자동차 정비 관련 기술직 쪽으로만 한 우물을 팠으니까요. 또래 기술자들이 이제 막 시작해서 정신없을 때 저는 벌써 과장 승진을 앞두고 익숙하게 제 일을 하며 여가도 챙기고 있었습니다. 야, 김대리, 이거 사람 좀 만들어봐라. 아, 어떻게 된 게 4년째 나왔다는 놈이 엔진 보는 기본도 안 돼 있어. 여기가 무슨 공고 실습실도 아니고. 에이! 왜 맨날 신입들은 저한테 떠미십니까? 저보다 늦게 입사한 이 대리님도 있고 정 대리님도 있고. 아니, 그리고 대체 요새 대학에선 뭘 가르치길래? 학력 같은 건 큰 핸디캡이 되지 않을 정도로 전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또 이미 입사 전부터 여차해서 해고를 당해도 조그맣게 제 정비 공장을 차릴 계획을 가지고 있을 만큼 선택 하나는 야무지게 했었죠. 괜히들 기술 배워라 하겠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 제가 30대가 되고 파트장으로 승진을 하는 동안 저와 어머니는 꾸준히 저축을 했고 한편으론 조심조심 아파트를 사고 팔면서 10번 넘게 이사를 했습니다. 시세 차익이 좋은 이사를 했을 때나 만기가 되어 적금을 탔을 때는 어머니와 함께 외식을 하거나 좋은 곳으로 여행을 하는 호사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정말 시궁창 같은 현실에서 생존이 우선이던 우리 모자에겐 그야말로 꿈 같은 시간들이었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또 무리해서 욕심을 내지 않는 한 작지만 소중한 그 행복은 깨어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이 된 저는 그제서야 결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어릴 땐 연애는 꿈도 못 꿨습니다. 어떤 여자가 저 같은 놈을 좋아하겠습니까? 데이트는커녕 그 흔한 커플링 하나도 해주지 못해 쩔쩔맬 텐데. 그런데 그렇게 38살이 되니까 그토록 원하던 경제적인 안정은 된 것 같은데 여자를 만나고 연애를 하는 쪽으로는 제가 완전히 쑥맥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지만 적당하게 나이 차이가 나는 여자 중에 이미 좋은 사람들은 대부분 짝을 만나 결혼한 것 같았습니다. 아니, 거참 말씀을 이상하게 하십니다. 제가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어차피 데이트 비용도 제가 다 내고 있구만. 꼭 밥 한 끼 먹는 거를 그런 곳에 가야 합니까? 그 집 고기에 무슨 금가루를 뿌린 것도 아니고. 저는 제가 홀로 자라서 아이는 빨리 많이 낳았으면 합니다. 첫 만남에 할 얘기는 아니지만 말 나온 김에 드리는 얘기예요. 집도 있고 저축도 좀 있고 충분히 뒷바라지 할 수 있거든요. 연애를 시도했던 한두 명의 여자들과 몇 번 데이트 방법이나 비용 문제로 다투고 일처리하듯이 결혼과 출산에 대해 말하다가 호되게 당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무리 제가 살아온 게 그 지경이라고 해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녀들의 입장에서 제가 얼마나 재수없고 찌질해 보였을까 싶네요. 어쨌든 결혼정보 회사를 알아볼까 하던 중에 저희 회사 대표님 동생이시기도 한 전무님이 아는 조카를 만나보라고 해서 만나고 일사천리로 결혼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자 출신이셨던 전무님이 저를 좋게 보기도 했지만 알고 보니 전무님 주변의 사람들도 저만큼이나 어지간히 보수적인 사람들이라서 제 사고방식이나 행동들이 이상하지만은 않았었나 봐요. 전무님이 저라는 사람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딱 맞는 짝을 찾아주셨던 거죠. 처음 결혼했던 아내는 참 무던했습니다. 작고 비쩍 마르긴 했어도 시쳇말로 곰 같다고 할까요?
사람들은 여우 같은 마누라랑은 살아도 곰 같은 마누라랑은 못 산다고들 하지만 저는 제 아내가 정말 좋았습니다. 조금 말수가 적고 답답해도 제 말 한번 거스르지 않을 정도로 순하고 착한 사람이었거든요. 남들 보면 구두쇠라고 욕하는 저에게 불평 한번 하지 않고 빡빡한 생활비조차 아껴가며 알뜰하게 살림을 하는 여자였습니다. 그게 얼마나 고맙고 또 사랑스럽던지. 여보, 저번에 보니까 당신 가방 너무 낡았더라. 완전히 신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회사 여직원한테 부탁해서 이름난 구제샵을 8군데나 뒤진 거야. 이거 신상은 300만 원도 넘는 거다. 지금도 설거지를 하다 말고 물기를 닦아내며 퇴근하는 제게 현관문을 열어주던 아내 얼굴이 눈에 선합니다. 그 곰 같은 여자가 그때 남이 쓰던 그 가방 하나를 받아들고 어찌나 좋아하던지. 그럴 줄 알았으면 새 걸로 사줄 걸. 돈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그 착한 여자한테. 후회를 해봐도 부질없는 짓이었습니다. 천성적으로 몸이 약했던 아내는 결혼 1년 만에 딸아이를 낳고 시름시름 앓다가 아이가 3살도 되기 전에 제 곁을 떠났거든요. 그래도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대로 영원히 지지고 볶고는 아니더라도 그래, 살아만 있어주면, 같이 살 수만 있으면 나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3살 배기 어린 딸이 달린 호라비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일을 하시느라 딸애를 돌봐주실 수 없었지만 어린이집도 있고 전업주부였던 장모님도 계셔서 아이를 기르는 것 자체는 그럭저럭 할만했습니다만 네, 아이에겐 엄마가 필요했습니다. 고맙고 죄송하게도 그런 제게 2번째 아내를 소개시켜준 건 제 첫 아내의 어머니인 장모님이셨습니다. 김서방, 벌써 3년이 넘었어. 우리 희선이 떠난 지. 그동안 딴 데 한눈 안 팔고 회사 집 죽어라 일만 하면서 가을이 기르고. 우리 희선이가 다른 건 몰라도 사람 보는 눈 하나는 정말 정확했지 뭐야. 자네 참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말인데 난 자네가 그 정도면 충분히 했다고 생각해. 하늘에 있는 우리 희선이도 자네 마음 잘 알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가을이를 위해서라도 새 사람 만나자. 자네도 계속 그렇게 혼자 지내기엔 너무 젊잖아. 장모님은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소에도 늦둥이 딸 덕에 늦둥이 아들도 하나 더 생겼다면서 저를 친자식 대하듯 하셨던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지나온 삶도 삶이지만 아내를 떠나보내고 난 그 3년은 정말이지 죽을 것 같았거든요. 어디 가서 그냥 콱 머리를 쳐박고 죽고 싶어도 눈에 아른거리는 가을이 때문에 이도저도 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정말 환장할 지경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장모님? 제가 무슨 새장가를 가요. 가을이도 있고 이제 내일 모레면 40도 꺾이는데 믿을 만한 건 둘째치고 여자를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가을이 엄마 때문에 어지간한 여자는 성에도 안 차고. 그때 저는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사실이기도 했고 솔직히 제일 큰 이유는 믿을 만한 여자를 만날 자신이 없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장모님은 이미 사람을 물색해 두시고 제게 말을 꺼내셨던 것 같아요. 장모님이 다니시는 교회의 권사님 딸이라고 하더군요. 처녀장가 들어서 속 끓이고 문제 생기는 것보다 지금 저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을 만나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시며 결국 자리를 주선하셨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절대 만나지 말았어야 했을 그 자리를. 제가 재혼한 2번째 아내는 보통 남자들이 길을 가다가도 고개를 돌릴 만큼 늘씬한 미인이었습니다. 그런 쪽으로는 앵간히 묻어난 제가 몇 번씩이나 그걸로 기분 상한 일이 있을 정도였으니
나름 객관성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이는 저보다 2살 아래였지만 언뜻 보면 10살은 차이가 나 보일 정도로 동안인데다가 성격마저 사근사근해서 보는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묘한 재주가 있는 여자였습니다. 근데 아무리 돌싱이라도 그런 여자가 왜 지금까지도 혼자였냐고요? 네, 저도 그게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녀도 저처럼 일찍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네일샵을 하면서 생활을 하다 보니 남자들을 만날 기회 자체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가끔씩 샵에 들어오는 남자들이라고 해봐야 여자친구 따라 들어와서 자신을 힐끔거리는 남자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하고, 술은 물론 변변한 취미조차 없는 그녀는 일 끝나면 교회로 가는 게 삶의 전부였다고 했습니다. 모태신앙의 대대로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라 쉬는 날조차 주로 교회에서 지냈고,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서 나름의 속죄를 하며 살아가는 게 그녀가 믿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주위에 남자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간 알게 모르게 대시를 하는 남자들도 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녀도 저처럼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것 자체를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믿을 수도 없고 믿기를 강요해서도 안 된다며.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 때문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죽게 만든 거나 다름없어요. 정말. 그녀는 전 남편이 죽은 이유가 자신 때문이라는 자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괴로워했습니다. 동병상련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그녀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전부. 이제 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렵고 설령 만난다고 해도 그 사람을 믿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저도 몸 약한 가을이 엄마가 죽은 게 제 탓만 같아서 괴로웠습니다. 그게 왜 그 맛이 탓이에요? 사람마다 다 타고난 수명이 있는 거지. 저는요, 종교도 없고 팔자나 운명 같은 것도 믿지 않지만 사람이 죽고 사는 거, 그거 하나만큼은 누구도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거 정도는 압니다. 내가 진짜 우리 애엄마도 그렇고 그걸 누가 어떻게 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누군가가 그런 걸 정해서 이렇게 산 사람을 죽을 만큼 힘들게 하는 거라면 난 정말 죽어도 그걸 용서하지 못할 겁니다. 누구를 향한 것이었을까요? 저는 난생 처음 밑도 끝도 없이 화를 내며 눈물을 참느라 이를 악물었습니다. 금아 씨는 저의 뜬금없는 분통에 말똥말똥 두 눈을 껌뻑거리다가 이내 피식하며 웃음을 터뜨렸고, 저는 자초지정을 설명하느라 진땀을 뺐지요. 그렇게 우린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을 해서 다시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전에 가을이 엄마 납골당에 인사차 갔던 자리에서 언니, 이제 내가 가을이하고 재영씨 잘 챙길게. 그러니까 이제 그만 돌아다니고 갈 길 가요. 네? 알죠? 그게 모두를 위한 일이라는 거. 잘못 들은 것일까요? 보통은 그러니까 이제 편히 쉬어요라고 끝나는 게 정상일 텐데, 하지만 그땐 그저 가을이 엄마의 명복을 비는 그녀만의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지내고 나니 그 말을 하던 그녀의 눈빛이 조금 섬뜩했던 것 같다는 흐릿한 기억만 남았을 뿐. 아내는 그야말로 혀를 내두를 만큼 완벽했습니다. 가을이를 건사하는 것은 물론 홀로 일을 다니시는 어머니의 밑반찬까지 챙겼고, 가을이 엄마 생일에 길은 물론 이전 장모님과 장인어른의 생신까지 잊지 않았고, 회사 사람들의 경조사를 챙기는 일까지 싹싹하게 돕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죠.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처복 하나는 타고났다며 감탄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네일샵 일도 쉬지 않으면서 완벽에 가깝게 역할을 해내며 지내기를 1년. 부부 사이의 금술도 너무나 좋았던 저희에게 둘째 아이가 생겼습니다. 저는 처음 하는 결혼도 아닌데 무슨 결혼식을 또 하냐며
가족끼리 가볍게 밥이나 먹고 예물이나 나눠 갖자던 아내의 말에 늘 미안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했었기에 이번에는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결혼식은 그렇게 지나쳤지만 여보, 우리 이제 혼인신고는 하자. 내가 애초부터 그냥 하자고 했었지만 이제 둘째 출생신고도 해야 하고. 혼인신고조차 서로의 믿음이 충분할 때 하면 된다고 서두르지 않았던 아내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아이 나오고 나서 출생신고할 때 같이 해요. 그거나니까. 아내의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도대체 왜 혼인신고를 미루려는 것일까요? 궁금증은 아이가 태어나고 한꺼번에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하면서 풀어졌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해서 그때부터 벌어지기 시작한 일련의 사태들이 자연스럽게 돌이킬 수 없는 그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었던 거죠. 우선 처음 시작은 산후조리 차원에서 휴업에 들어갔던 아내의 네일샵이었습니다. 건물주가 건물을 팔아 넘기면서 재계약이 무산되었고 설상가상 그 앞에 좀 더 근사하고 큰 네일샵이 들어서면서 아내의 단골 손님들을 모조리 빼앗기는 상황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이상하게 그때부터 제 책임하에 정비된 차량이 차주들의 격렬한 불만과 항의로 인해 재입고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면밀히 따져보면 정비를 하는 입장에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지만 사소하고 우발적인 결함과 사고들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에 대한 신뢰가 굳건했던 회사는 충분하게 제 입장을 변호해 주었지만 반복되는 사건 사고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제가 정비했던 트럭이 주행 중에 터널에서 전복되는 사고를 끝으로 자의반 타의반으로 회사에서 나와야만 했습니다. 손봤던 곳은 타이어 휠 베이스였지만 문제가 생긴 부분은 바로 그 휠을 돌리는 축이었다고 아무리 항변을 해도 소용이 없었죠. 사람이 죽지 않은 게 그나마 위안이라면 위안이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보다 심각한 문제는 그 원인일지도 모르는 아내의 정체였습니다. 아내의 네일샵을 권리금 한 푼도 못 받고 빼면서 실직한 저 역시 재취업보다는 늘 계획했던 정비공장을 창업할 계획에 착수하던 그때 거봐 이년아, 내가 뭐라 그랬어?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했어, 안 했어? 어디 신명을 받는 년이 불경스럽게 짝을 짓고 서류까지 만들어? 한 번이면 됐지. 두 번씩이나 엄한 놈 명줄을 끊어놓을 참이야? 내가 정말 잘 살아볼게. 잘 살 수 있다니까? 난 안 해. 절대 무당 같은 거 안 될 거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 이제까지 아무렇지도 않았잖아. 산후조리원 방에서 불도 안 켜고 우두커니 앉아 아내가 한 말들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들은 것일까요? 소름 끼치고 무언가 형언할 수 없는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태어난 아이와 아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잠자코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교회 권사님이셨던 아내의 엄마, 그러니까 새 장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장모님은 익히 알고 있었던 것처럼 급히 아내를 산후조리원에서 빼내 장모님과 아내가 다니는 교회 기도원으로 옮겼습니다. 저는 믿지 않았지만 그저 지금까지처럼 그들의 신앙으로 잘 극복해 주기를 바라면서 생계를 위한 창업에 최선을 다했죠. 그런데 역시 안 되는 것이었을까요? 아내의 네일샵 보증금에 집 담보로 대출까지 얻어서 매입한 정비 공장이 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제 성격에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은 것도 아닌데 뭔가에 홀리기라도 한 것처럼 그야말로 꼼짝없이 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어째서 그렇게 오래도록 잘 운영하고 있던 그 정비 공장이 허가조차 나오지 않은 곳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제가 인수한 그 시점에
그게 문제가 된 것일까요? 답을 알 수 없는 질문과 누구에게 하소연할 길도 없는 일들이 고작 3개월도 안 되는 사이에 정신없이 몰아쳤습니다. 아무래도 신병 같다며 기도원을 나온 아내는 이내 밥도 못 먹고 물로 연명하며 예전의 가을이 엄마처럼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고요. 가끔씩 발작적으로 헛소리를 하거나 춤을 춰댔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 저 또한 갑자기 찾아온 협심증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가 되다 보니 걱정되는 건 오로지 가을이와 이제 막 태어난 막내 봄이었습니다. 김서방, 눈치챘겠지만 사실 금아, 우리 친딸이 아니야. 입양을 받은 곳에서 알아보니까 보육원 앞에 그냥 버려진 채로 있었다는데 어려서부터 자꾸 이상한 소리들을 해대서 거의 교회 안에서 데리고 살다시피 했어. 그래서 별 탈이 없었는데 금아 전 남편이 죽기 직전부터 자꾸 다시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 다행히 그땐 기도원에 데려가서 목사님 안수도 받고 기도회도 하고 했더니 괜찮았는데 이번에는 왜 안 되는지 도통 알 수가 없네. 정신과에도 가봤는데 별 효과가 없더라고. 장모님은 믿는 분이시라 대놓고 말은 못했지만 아내가 신병을 앓고 있고 무당이 될 팔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친모도 수소문을 했던 것 같은데 가봐. 그나마 가장 가까웠던 사람 같아.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내를 이끌고 장모님이 주신 주소를 찾았습니다. 가끔 드라마에서나 보던 점쟁이들이 있는 점집이더군요. 꽤 용한 곳인지 사람들이 많아 하는 수 없이 남들처럼 순서를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하던 사람이 다른 손님들을 다 내보내고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무당으로 보이는 남자가 아내에게 자기 자리를 양보하고 제 옆에 앉아서는 이제야 오셨습니까? 오래 걸리셨습니다. 라고 하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아내의 친모가 꽤나 큰 무당이었다고 했습니다. 세습무가 아니어도 그 정도면 대대로 강신무 이상의 내림굿을 받아야 한다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그래서 아내의 경우엔 보통의 무당들보다 극심한 신병이 동반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거부할 경우에 그 가족이나 친구들의 일상까지 위태로워질 정도로 아내의 전 남편도 또 지금의 제 처지나 협심증도 다 그게 원인이라는 얘기였죠. 거기에 보태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아내의 몸과 마음이 부서지기 전에 저와 아이들, 양가 어른들까지 초토화될 거라는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 집에 불어닥친 경제적 위기와 건강상의 위협을 알고라도 있는 것처럼. 그리고 지금 저는 다시 협심증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왔다가 일반 병실로 옮겨 이 사연을 쓰고 있습니다. 양가 어른들 말씀으로는 다행히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아직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는 하는데 고민입니다. 우선 사태를 보다 확실히 파악하기 위해 내려간 아내 몰래 아이들과 함께 목숨이라도 건지기 위해 이민을 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서류상으로 이혼만 하면 괜찮은 건지 정말 이딴 식으로 팔자라던가 운명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건 진짜 피할 수 없는 건지 그렇다면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제 팔자는 이렇게 되기 시작한 건지 무엇 하나 확신할 수 없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답답할 뿐입니다.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하죠?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신청, 댓글 부탁드려요. 이 사연은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이 사연에 등장한 인물의 이름과 지명 등은 변경되었습니다.